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9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9주차 2교시에는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튜브가 무엇인지, 유튜브가 뭐 길진 않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저작권, 카피라이트, 자, 공정 사용. 저작권이라는 것은 내 창작물은 내 것. 그러니까 내 창작물은 나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 법으로 정해서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죠. 영어로 이제 카피라이트라는 건데 복사할 수 있는 권한 이거죠.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창작자인 나한테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그런 권한을 허락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직 저작권자만 그 창작물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카피라이트죠. 그 창작물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 번역, 배포, 판매까지도 마찬가지겠죠. 네. 정부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따로 신청함으로 해서 이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작물을 만든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생기는 권한이죠. 자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완성된 창작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만 또 인정해요. 네. 그래서 난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창작물이어야 된다. 네. 자, 저작권에 대한 몇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또는 뭐 음악을 가져다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컨텐츠에서 내가 수익을 전혀 나지 않아요. 그 수익을 또 원하지도 않고 수익 추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수익 창출과 상관없이 그리고 무조건 남의 거를 갖다 쓰면은 저작권 위반인 것입니다. 네. 자, 제가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감상하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악을 가져와서 나 혼자 감상하고 있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 그런데 타인과 공유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순간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지금 저작권이 그 사후 70년이면 아마 제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 음. 뭐 50년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70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베토벤의 그 악보를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베토벤의 그 연주를 갖다 썼는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떤 경우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베토벤 연주곡을 갖다 쓰면은 그 베토벤의 곡 자체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만 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그 연주는 이제 갖다 썼으니까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르게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을 할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 베토벤의 어떤 뭐 곡을 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가지고 내가 올렸어. 유튜브에 올렸어. 그럼 저작권 위반이 아니죠. 어. 근데 베토벤이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연주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남이 연주한 갖다 쓰면은 그 곡은 오래됐으니까 그 원곡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만 그 연주에는 또 저작권 위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아까처럼 그 바이올린 연주한 걸 남이 갖다 쓰면 그 베토벤의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만 내 연주를 갖다 썼기 때문에
나의 저작권을 위반하게,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교육 영상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에요. 출처를 남겼는데도 그래도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음, 국가 단체가, 국가 기관이 특정한 이익을 남기지 않는 상태로, 어떤 대중음악을 갖다 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대중음악을 그 저작권자가,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에요. 저작권 위반이긴 한데, 그 원곡자가, 저작권자가 그걸 이제 따로 소송을 걸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BTS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해외에 뭐 세종학당이라고 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네. 교육기관이. 그럼 이제 세종학당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만 딸랑 보내놓고 알아서 교육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 자료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한거 본 것 중에서 이제 어떤 뭐 K-팝에 대한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세종학당에 그거를 다 뿌리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세종학당에 음,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세종학당이라는 곳에서는 그걸 가지고 특별한 수익을 내지 않는 그런 순수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BTS나 또는 BTS 노래 작곡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세종학당한테 야, 저작권 위반이야. 우리 저작권료 내놔야지.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송을 걸면은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 되긴 되겠죠. 어. 그런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뉴스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겠죠. 야, 너를 세계에 알리려고 한 건데, 그걸 뭐 저작권 위반으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익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케이팝을 이제 세계에 또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교육기관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한국 문화, 뭐 관련된 이런 도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종학당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어떤 사교육기관에서 그런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를 케이팝을 알리는 교재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 케이팝을 이렇게 담는데, 거기서는 다 저작권자의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도 들은 소리인데, 이제 뭐 가수 서른도한테, 이렇게 뭐, 그 노래를 이렇게 뭐 소개하려고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저작권료를 좀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뭐 3천만 원을 요구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작권 맥락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책 팔아봐야 사실 얼마 남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권료 이렇게 많이 줘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지 않고 그냥 다른 거 싫으면 되니까. 요즘은 이제 트로트도 많이 유행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시도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작권 위반이다. 위반 무조건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 수익 창출이든 뭐 교육기관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 다 저작권 위반인데 다만 원작자가 소송을 거냐 안 거냐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유튜브 상에서 그런 건 어떻게 또 해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요. 네. 자, 사용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영상을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이 났어요. 사용했는데 유튜브에서 수익이 되던데요?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유튜브가 돈을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거죠.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저작권의 유효 기관이, 여기 나왔죠. 네.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라고 들어서 베토벤 곡 사용했는데 위반이래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베토벤 곡을 내가 연주할 때만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그 곡을 사용했다면 그 곡을 연주한 것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다. 짧은 시간 사용하면 괜찮죠? 아니죠. 단 1초라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알림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쇼폼 같은 거를 이제 창작을 할 때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이 다 있어요. 그것은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닌 것을 또 저작권자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곡을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썼어. 그 저작권자에게 당신의 곡을 썼던데 당신이 허락했습니까? 그러고 나 허락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작권 침해를 알림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통 행동을 하냐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야 너 왜 내 곡을 내 맘대로 나의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썼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어, 두고 보는 거죠. 네, 두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영상을 차단하기도 하는데 두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두고 봤는데 거기서 크게 뭐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 그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수익을 창출할 때 이제 이제 딱 나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었다. 아니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한 1억을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딱 가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야, 너 1억 수익 창출했는데, 야, 그 내 곡을 썼던데? 너 나의 곡을 나한테 허락 받았어? 그러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다행이에요. 야, 1억 중에 5천만 원 줘라. 어, 그런데 이제 심한 사람은 9천만 원 줘라. 다 줘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겠죠? 그럼 소송 거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고, 저작권 위반 경고, 어, 그래서 또 영상이나 채널을 삭제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나는 수익 전혀 원하지 않아. 그냥 빨리 삭제해. 나는 그것만 원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채널주는 이 제기를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결정권이 없어요. 유튜브는 구글 회사는 전혀 결정권이 없고 저작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악덕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악덕 저작권자. 악덕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로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 걸 갖다 쓰면 처음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악덕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로채면 그 유튜브를 매개로 해서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짧은 시간의 저작물이나 의도치 않은 촬영에서는 또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다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에서 그냥 촬영을 했는데 어,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휴대폰 소리가 울렸어요. 휴대폰 음악이 순간적으로 한 20초 울리고 그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음악이 저작권자가 그 휴대폰 벨 소리의 저작권자가 야, 네 영상에 내 노래가 20초 동안 들어갔던데 그런데 그걸 그 창작자는 어때요? 그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냥 끼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소송을 해서 나는 내가 그걸 전혀 의도치 않았고 우연히 들어온 거다. 난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 전혀 없었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 뿐이지 저작권 위반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네.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 뿐이지 저작권 위반은 맞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정 사용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있어요. 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 분야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품 비평이나 뉴스 보도, 또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2의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다. 또 뉴스에 보도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익 창출 없이 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제2 창작물을 만들면 우리가 그걸 공정사용으로 봐서, 공정사용으로 봐서, 음, 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건다거나 그러지 말자. 우리 공정사용으로 보자.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저작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창작물을 만들었어요. 야, 그러면 그 창작물, 너 창작물을 만들 때 네가 그냥 완전히 없는 그냥 100% 무해서 네가 갑자기 그걸 만든 거 아니지 않냐. 너도 그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 것을 다 활용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네 것도 다른 사람이 잘 만들 수 있도록 활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어요, 일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창작물은 결국은 공동 창작물이다. 그런 견해죠. 그렇죠? 그런 견해에서 너무나 저작권에 대해서 심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이제 공정 사용이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네. 공정 사용에 가까운 경우는 짧은 시간인 경우. 그래서 시간이 따로 뭐 1분이다 이런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네. 또는 이제 홍보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오히려 저작권자가 더 좋아하겠죠. 또 설명이나 의견 등 다른 요소가 많은 경우. 그래서 제2의 창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원본 저작물과 주제가 달라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출처를 밝히면 더 좋겠다. 이름, 제목, 출판사, URL. 공정 사용인지 아닌지는 유튜브가 결정하지 않고 사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작권을 좀 알아봤고요.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위배돼요. 그래서 사진만 보는 것입니다. 네, 사진만. 이거를 이제 이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 노래예요, 노래. 어.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노래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이 사진 쓰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노래다. 저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 노래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걸 다 틀어줬거든요. 결국은 유튜브라는 게 텔레비전이거든요. 텔레비전. 유튜브의 시작, 유튜브의 발전. 네. 유튜브 로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네. 유는 뭡니까? 너죠? 당신. 튜브는 TV입니다. TV. 미국에서 TV를 튜브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는 당신의 TV. 당신이 원하는 TV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유튜브 처음 만들 때 브로드캐스팅 유어셀프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유튜브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설립자는 스티브 첸, 체드 얼리, 자이드 카린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잔 보이츠키 취급 품목은 동영상 본사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브로누 이렇게 네 그래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에서 함께 일하던 스티브 첸, 체드 얼리, 자이드 카림이 2005년 2월 14일 공동 창업했습니다. 첸과 자이드는 엔지니어였고 헨리는 웹 디자이너였어요. 유튜브는 스티븐 첸이 아파트에서 찍어둔 파티 비디오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자 자신들이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스티브 첸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 차원에서 그냥 멘트, 순수한 멘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사실 동영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어였을 뿐이었죠. 슈퍼보면서 제니 잭슨의 가슴 노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영상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우리가 대신 찾아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정도 생각해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의 역사에 관한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데 이름 어떻게 만들었냐? 듣기에 좋고 외우기도 쉽게끔 두 음절이어야 하고 알파벳 7자 이내여야 하고 두 음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하나는 소셜, 하나는 미디어를 의미를 더한다는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헨리가
유튜브란 이름을 내놓았는데 첸이 좋다고 동의를 하면서 유튜브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죠. 유는 모든 사람, 튜브는 미국 속어로서 TV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당신이 원하는 TV,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TV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5년 2월 14일 유튜브닷컴이라는 도메인을 획득하게 되고 2005년 4월 24일, 23일 첫 번째 동영상 올렸는데 자베드가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배경으로 찍어 올린 18초짜리 영상물이 있었어요. 동물원에 나. 여기는 동물원이고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코끼리이지요. 이 코끼리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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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점은 바로 코가 길다는 것입니다. 뭐 딱히 이 말밖에는 할 게 없군요라고 18초짜리를 찍었는데 그래서 동물원과 나는 코끼리의 코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전부예요. 재미가 전혀 없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유튜브의 매력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복잡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메이저 방송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친구 같은 사람이 가서 만들고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의 매력이었죠. 네. 유튜브는 2005년 11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얼마 되지 않아서 유튜브의 매력에 넘어간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6년 11월 시사주간의 타임은 유튜브가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만 명에게 즐거운 교육, 자극, 상호 교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유튜브를 올해의 최고 관람꾼으로 선정했다. 2006년에 타임지에 그랬다는 거죠. 그 타임은 유튜브가 값싼 기기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비디오를 촬영 편집할 수 있다. 웹 2.0의 혁명이다. 탑다운 방식의 미디어 문화를 종식시킨 것 등 세 가지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 방송, 메이저 방송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래로 보급하는 건데 그 문화가 아니라 이제 그 바텀 업이죠. 바텀 업. 바텀, 밑바닥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바텀 업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톱다운 방식은 종식되었고, 바텀 업 문화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 음. 창업 1년 만인 2006년 7월 유튜브에는 하루 6만 5천 개의 신규 영상물이 업로드되고 있었으며, 하루의 영상물을 보는 수는 이렇게 돌파했다. 지금은 사실은 엄청나죠. 구글은 2006년 10월 유튜브는 인터넷 진화의 다음 단계라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800원을 지불하고 유튜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1조 5,800원, 800억 원도 사실은 많은 돈인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될까요? 1,000조 이상?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순수하게 혼자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1,000조도 더 넘을 것 같아요. 네. 음. 구글의 유튜브 인수에 전통 미디어 사업자들은 경악하게 되었고 이들은 유튜브가 TV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훔쳐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동시에 유튜브가 콘텐츠 도둑질할 것이다. 콘텐츠를 도둑질할 것이다. 우려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켄 올렌타는 구글드에서 유튜브에서 방문자들이 본 것은 대부분 UGC, 즉 짧은 자체 제작 동영상이었다면서 이렇게 뭐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 묘기, 재기발랄한 농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참상 이런 거 대부분 사용자들이 그냥 업로드한 것이었죠. 유튜브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차 유명 TV 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스포츠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 등으로 사용자 폭을 넓혔다. 음. 하지만 이런 영상 역시 사용자들이 직접 녹화해 공유한 것으로서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작권 문제. 개인이 업로드 하긴 했는데 그게 있던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튜브의 최대 약점은 바로 저작권 침해였죠. 전통 미디어 그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프트사의 CEO 스티브 발머는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MTV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 비아컴 회장 썸너 레드스톤도 유튜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소송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비아컴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체는 유튜브 편이 없고 사전에 콘텐츠를 감시하지 않은 것 관련해 법원 유튜브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일단 유튜브가 이겼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하지만 이후에도 저작권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유튜브는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어, 유지하거나 이 대신에 콘텐츠 삭제, 콘텐츠 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너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라.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가 원작자에 대한 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두 개의 제한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음, 그러면 콘텐츠 삭제와 콘텐츠 유지할래, 수익 가져갈래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 수익을 이제 나눠 가지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유튜브와 구글의 영향력 증대를 두려워하면서도 콘텐츠 광고 사업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단기를 두드렸던 미디어 그룹들도 결국 유튜브와 공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유니버셜, 소니, EMI 등 글로벌 음원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들이 디지털 음원 구매나 콘서트 및 광고 수익을 노리고 유튜브에서 레이디 가가 등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아무런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거기서 먼저 일단 즐기고 나중에 이제 돈을 내는 거게 되는 거죠. 내서 이제 음원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비약금 역시 유튜브와 화해하고 콘텐츠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 역시 독창적 저작권 보호 시스템인 콘텐츠 검증 기술을 개발해서 파트너들이 저작권 보호는 물론 콘텐츠를 수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식으로 이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는 초창기 저작권 침해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후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 파트너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화함으로써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의 발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유튜브의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유튜브는 초창기 이런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어떤 대형 메이저 방송사랄지 메이저 미디어 그룹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됨으로써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9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